안녕하세요. 성지순례한 남자 이베드로입니다. 오늘부터 3부작에 걸쳐서 가경자 최양업 신부 10옥 시성 기원 성지순례 희망의 순례자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일단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희망의 순례자 설명을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희망의 순례자는 원주교구 인준을 거쳐서 2022년 6월 발간된 성지순례 책자입니다. 최양업 신부 탄생지 청양 다락골에서 묘소 배롱까지 30곳의 성지와 순례지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순례지는 최양업 신부님의 탄생지인 청양 다락골 성지입니다. 청양 다락골은 궁북정맥의 최고봉 오서산 자락에 위치한 마을입니다. 조선 후기에는 홍주에 속하는 지역이었습니다. 최양업 신부 집안에서 천주교를 처음 받아들인 사람은 중조부 최한일이었습니다. 내포의 사도라 불리는 이존창 루도비코에게 교리를 배웠고, 이러한 인연으로 최양업 신부의 할아버지 최인주, 아버지 최경환이 이존창 집안의 경주이 씨와 혼인하게 됩니다. 최양업 신부의 할아버지 최인주는 1781년 시내바켓에 체포되어 많은 고초를 겪은 뒤에 모친인 전주이 씨를 모시고 청양 다락골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최양업 토마스 신부는 1821년 3월 1일 이곳 다락골 세터에서 아버지 최경환 프란치스코 성인과 어머니 이성래 마리아 복자의 6 아들 중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세터 성지는 청양 다락골 성지로 올라가기 약 1.2km 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방문했을 때는 새롭게 성지를 조성하는 공사가 한창이었습니다. 다락골에 정착한 최씨 일가는 골짜기를 개간하고 마을을 형성하며 어느 정도 안정적인 생활을 할 만큼의 부를 축적하게 됩니다. 하지만 평온한 생활이 계속되면서 가족들이 냉담에 빠지는 등 신앙생활의 느슨함과 위기감을 느낀 최양업 신부의 아버지 최경환은 1827년 고향과 재물을 버리고 20명의 가족들을 이끌고 서울 낙동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서울로 이주한 뒤 박해의 위험에 처하게 되고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강원도 김성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최양업 신부와 가족들은 1828년부터 1835년까지 김성교우촌에 살았습니다. 김성교우촌은 현재 북한 지역이어서 강원도 철원군 김화성당을 순례했습니다. 김성에는 현성문 가를로 성인의 가족들이 이웃에 살았고, 민극과 스테파노도 자주 내영하여 최양업 신부는 이곳에서 민극과 스테파노 성인에게 교리를 배우게 됩니다. 최양업 신부 가족들은 이후 경기도 부평 저풀이로 이주를 합니다. 저풀이 교초는 최양업 신부가 신학생으로 선발된 곳입니다. 1836년 2월 모방 신부에 의해 최초의 신학생으로 선발된 후 그해 12월 마카오로 유학을 떠나게 됩니다. 저프리 교우촌의 정확한 위치는 확인되지 않으나
현재 녹청자 박물관 일대로 추정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이거 찍으러 많이 오시나요? 네, 아까도 오셨어요. 최영환 신부가 유학을 떠난 뒤 저풀에 살던 최경환 성인은 가족들을 이끌고 1838년 수리산 귀뜸이로 이주를 합니다. 신앙을 위해 안정적인 생활을 벌이고 고달픈 여정을 할 만큼 모범적이고 열성적인 신앙생활을 했던 최경환 성인은 수리산 교우촌의 회장으로 임명되어 자신의 본분을 다하게 됩니다. 약 60여 명 이상의 신자들이 거주하던 수리산 교우촌은 1839년 기해박해 때 최경환 성인 가족들을 포함하여 40명 가량이 체포되어 서울 좌포도청으로 압송되게 됩니다. 종로성당은 포도청 순례지 성당으로 천주교 신자들이 붙잡혀 고초를 겪고 순교했던 포도청, 의군부, 형조, 전옥서를 관할하고 있습니다. 최영업 신부의 아버지 최경환 프란치스코 성인과 어머니 이성래 마리아는 한양의 포도청으로 압송되어 문초와 배교를 강요당하게 됩니다. 다른 교우들은 모두 배교를 하였지만 최경환 성인과 부인 이성래 복자, 하느님의 종 이에메레시아는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순교합니다. 본래 포도청은 도둑을 잡는 포도와 순찰을 하는 순례를 담당하는 기관이었지만 박해 시대에는 천주교 신자들을 색출하는 일이 주요 임무가 됩니다. 포도청에서 형벌은 엄격하게 법으로 정해져 있었으나 천주교 신자들에게는 법에 의거하지 않고 함부로 형벌을 가하는 남용이 남발되었습니다. 최경환 성인은 40여일간의 옥살이 중에 팔다리를 부러뜨리는 주리질과 주장질에 이어 치도곤 110대, 주장과 퇴장 합 340대를 맞고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포도청 옥에서 장독으로 순교하게 됩니다. 명동성당의 지하묘역에는 최경환 프란치스코 성인을 비롯한 5분의 성인과 4분의 순교자의 유해가 모셔져 있습니다. 네. 8번, 9번이요. 여기 표시가 잘못돼 있더라고요. 네, 잘못돼 있죠, 맞아요. 8번, 9번. 네. 단고개는 지금은 복개되어 자취를 알아볼 수 없지만 옛 만초천 하류에 있는 작은 언덕이었습니다. 조선 초기에 교수영장과 참수영장으로 이용되다가 기해박해 말기에는 천주교인들의 순교터가 됩니다. 최영업 신부의 어머니인 복자 이성래 마리아와 9위의 성인들이 이곳의 순교자들입니다. 당시 남편은 옥중에서 순교하고 젖먹이 막내와 함께 옥에 갇힌 이성래 마리아는 태어난 지 1년이 조금 넘은 막내가 젖을 먹지 못해 눈앞에서 죽어가고 있었고 밖에 남은 4명의 아들들에 대한 걱정에 마음이 흔들려 잠시 배교를 택하게 됩니다. 하지만 큰아들 최영업이 마카오에서 공부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다시 체포되었고 이전의 배교를 취소하고 마지막까지 신앙을 지키며 단고개에서 순교하게 됩니다.
최영업 신부의 아버지 최경환 프란치스코는 1984년 5월 교황 성요한 바오로 2세의 집전으로 거행된 103위 순교복자 시성식을 통하여 성인으로 시성되었고, 어머니 복자 이성례 마리아는 2014년 8월 교황 프란치스코의 집전으로 거행된 윤치충 바오로와 123위 시복식을 통하여 복자로 시복됩니다. 최양업 신부는 1836년 2월 첫 번째 신학생으로 선발되어 그해 12월 동료 최방제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김대건 안드레와 함께 유학길에 오릅니다. 서울에서 마카오까지 1만 리 길, 약 4,000km의 길을 걸으며 중국 대륙을 종단하여 1837년 6월 7일 마카오 파리 외방정교회 극동 대표부에 도착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최방제 신학생은 열병에 걸려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최양업과 김대건은 마카오 지역의 소유로 잠시 필리핀의 롤론보이로 피신하였다가 마카오로 돌아와 학업을 이어갑니다. 1839년 조선에서는 기해박해가 일어났고 최양업 신학생은 4년 뒤인 1843년 부모님의 순교 소식을 듣게 됩니다. 저희 부모와 형제들을 따라갈 공훈을 세우지 못하였으니 저희 신세가 참으로 딱합니다. 그리스도 용사들의 그처럼 장렬한 전쟁에 저는 참여하지 못하였으니 말입니다. 정말 저는 부끄럽습니다. 이렇듯이 훌륭한 내 동포들이여, 이렇듯이 용감한 내 결애인데 저는 아직도 너무나 연약하고 미숙함 속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인자하신 하느님 아버지, 당신 종들의 피가 호소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당신의 넘치는 자비와 당신의 팔의 전능을 보이소서. 언제쯤이나 저도 신부님들의 그다지도 엄청난 노고와 저희 형제들의 고난에 참여하기에 합당한 자가 되어 그리스도의 순환에 부족한 것을 채워 구원 사업을 완성할 수 있을까요? 1844년 12월 최양업과 김대건은 조바자츠 성당에서 부제품을 받았고, 이후 김대건은 귀국길을 탐색하러 조선으로 떠났고, 최양업 부제는 소팔가자에 머물러 있다가 메스트르 신부와 함께 훈춘 지역을 탐색하다 체포되는 등 여러 차례 귀국로 탐색을 시도했지만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 조선교회 밀사들에게 김대건 신부의 순교와 병호박해 소식을 듣게 되고, 결국 귀국을 잠시 포기하고 파리 외방정교회 극동대표부가 이전되어 있던 홍콩에 머물게 됩니다. 이곳에서 최양업 부제는 페레올 주교가 조선에서 보내온 기해 병호박해 순교자들의 행적을 메스트르 신부와 함께 라틴어로 번역합니다. 조선에 들어가서 신부님께 알려드릴 기쁜 소식이 있을 때까지는 신부님께 서한을 올릴 기회가 없으려니 여겼습니다만, 아직도 어쩔 수 없이 이 귀양살이하는 눈물의 골짜기에서 또다시 신부님께 서한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저의 근심을 신부님과 함께 나눔으로써 괴로움을 덜어서 마음이 좀 가벼워지려는 것입니다. 특히 저의 가장 친애하는 동료 안드레아 신부의 죽음은 신부님께도 비통한 소식일 겁니다. 그런 중에도 존경하올 페레올 고 주교님께서 프랑스어로 기록하여 보내주신 순교자들의 행적을 읽는 것은 저에게 더할 수 없는 큰 위로가 됩니다. 이 순교자들의 행적을 고 주교님도 원하시고 메스트르 이 신부님도 권하시므로 제가 라틴어로 번역하였습니다. 1847년 7월 30일 최양업 부제는 메스트르 신부와 함께 프랑스 해군 라피에르 함장이 지휘하는 글로아로호를 타고 네 번째 조선 입국을 시도합니다. 하지만 프랑스 함선이 서해의 신시도 인근 바다에 좌초되면서 신시도에 머물게 됩니다. 최양업 부제와 메스트르 신부는 한 달간 신시도에서 야영하며 육지로 상륙할 방법을 찾아보았지만 결국 9월 12일 구조차 온 영국 함선을 타고 상해로 돌아가게 됩니다. 저는 고군산도에 남아있기를 원하여 함장에게 여러 번 청하였으나 함장은 저의 뜻에 결코 동의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서원까지 하면서 간절히 소망하여 마지 않았고 또 천신만고 끝에 가까스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손안에까지 들어온
우리 포교지를 어이없이 다시 버리고 부득이 상해로 되돌아오지 않을 수 없게 되었으므로 저도 모르게 눈물을 줄줄 흘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희망을 잃지 않고 아직도 낙담하지 않으며 여전히 하느님의 자비를 바라고 하느님의 전능하시고 지극히 선하신 섭리에 온전히 의지하고 있습니다. 저도 하느님 안에서 항상 영원히 희망을 가질 것이고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려고 저 자신을 온전히 하느님의 손에 맡겼으니 그분을 언제나 믿을 것입니다. (1849년 4월 15일) 최영업은 부제품을 받은 지 5년 만에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마레스카 주교주례로 차제품을 받습니다. 이후 다시 귀국길을 탐색하려 백령도까지 도착하여 5번째 입국을 시도했지만 실패하게 되고 1849년 베르네 신부의 보좌가 되면서 차쿠에서 중국 신자들을 대상으로 사목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849년 12월 말 변문에서 조선 밀사들을 만나게 되었고 서양 선교사가 입국하는 것은 아직 위험하다는 밀사들의 권유에 따라 메스트르 신부를 그곳에 남겨둔 채 6번째 귀국로 탐색 끝에 13년 만에 고국 조선에 들어오게 됩니다. 저에게는 관문경비 초소의 경계망을 들키지 않게 피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모든 기대와 희망을 하느님의 자비하신 전능에 의탁할 뿐이었습니다. 하느님의 도우심에 의지하고 체포될 각오를 단단히 하고 밤중에 관문경비 초소에 다가갔습니다. 압록강 강변을 지키는 경비들은 성벽 위와 읍내로 들어가는 성문에 경비하고 있는 것이 일상 임무였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은 칠흑같이 깜깜한 밤이었고 게다가 광풍이 참으로 거세게 불었으며 혹독한 추위에 몸이 얼어붙을 것 같았습니다. 아마도 그 때문에 경비들이 집안에 꼼짝 않고 갇혀 있었던 모양입니다. 우리가 관문 한복판을 지나왔는데도 아무도 우리를 눈치채거나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 위험을 모면하고 나서는 별로 큰 어려움 없이 서울까지 도착했습니다.